노트예요? 네. 아, 노트구나. 자, 지난주 거 복습하셨죠? 오늘은 67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주에 한 게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그죠?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가 핵심 개념이고, 법률행위는 민법의 3단 구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민법 조문이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로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법률요건 2개, 법률행위하고 법률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법률사실, 법률요건의 구성요소 2가지만 기억하자 그랬죠.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요거만 구별하면 되고요. 법률요건이 원인이죠. 그에 따른 결과가 법률효과입니다. 법률효과는 뭐였었죠? 권리 변동, 권리 취득, 변경, 소멸. 그 2개 간단히 암기해야 될 거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은 특히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구별하고, 승계 취득을 또 사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구별하고,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변경에서는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과 특정물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질적 변경,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기억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로 가서 법률행위는 의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종류 중에는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해야 되고,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중 물권행위 구별하자. 그 2가지만. 그리고 법률행위 요건,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 있었죠. 그 중에 성립요건 중에 일반적 성립요건, 당사자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목적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 혼인에 있어서 신고 그런 것을. 성립했다. 그 다음 뭐예요? 유효냐 무효냐. 그 중에 일반적 유효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이 갖추어야 할 유효요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언제? 행위 당시. 그랬죠. 2번째 목적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첫째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가능성, 행위 당시 가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2번째, 판단 기준, 사회 통념. 그죠? 판단 시기, 행위 당시. 3번째, 적법성. 적법성은 강행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그랬죠? 임의 규정과 구별해야 되고, 임의 규정 하나 외웠죠? 비용 상환 청구권. 강행 규정을 또 나눴죠? 강행 규정을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 중에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땐 처벌만 될 뿐 무효는 아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 같은 것들,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심해달라.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 첫째, 반사회 질서 행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구별해달라. 자, 아닌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5개 체크해드렸고, 그 중에 2개는 기억나야 돼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하고, 범죄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죠? 2번째가 이중매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원칙,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자다. 예외,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행위. 이때 효과,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제2매수인 무효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하여,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동기부불법,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 이런 것들 간단하게. 불공정한 행위, 폭리 행위를 말한다. 반사회 질서 행위일 적이다. 요건은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폭리자의 폭리이상. 그렇죠? 그 요건이 핵심이었습니다.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궁박경솔, 무경험 중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 궁박만은 본인 기준 판단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법률행위 해석이 있었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오표시 무해의 원칙. X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합치했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 오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의사 합치한 대로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자연적 해석. 자, 마지막 요건이 의사표시죠.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법률행위도 유효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 첫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3개. 비진이 표시, 허위 표시 사고.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을 당한 거 하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비진이 표시는 107조 1항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요. 본문과 단서로 나눠서 자 107조 1항 뭐 갖고 생각하자? 거짓 사직서 제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사직 효과는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거짓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 거짓 사직서 가지고 비진의 표시를 이해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진의의 뜻 좀 어려웠었죠. 당사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런 그 판례 아주 어려운 거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한 내용이에요. 대충. 자, 그럼 비정상적 의사표시 두 번째 허위 표시를 봅니다.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통정이란 말은 합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통모라고도 하고요. 양해라고도 하고요. 상대방과 짰다고도 합니다. 짜고 이렇게 돼요. 상대방과 합의.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정한 그 다음에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 허위의 의사표시가 바로 비진의를 말합니다. 결국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가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A 토지를 팔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없이 사라! 라고 표시를 했어요. 비진이죠. 지난주에 비진이라는 게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것,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증여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것, 이게 비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도 비진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매도 의사 없다는 걸 알아. 플러스 합의를 해줘, 같이. 맞장구를 쳐줘요. 무슨 뜻이에요? 매수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갑은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고, 을은 매수 의사 없이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고 팔려는 의사가 일치해.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팔 생각도 없고 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허위 표시를 한다. 그래서 허위 표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짜매매입니다. 가장매매 이렇게 부르죠.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무효라 그랬죠? 왜 무효예요? 비진인데 알아요. 합의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걸 허위 표시를 합니다. 자, 뜻.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이, 가장매매 같은 거. 요건. 비진이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지난주에 봤던 비진이 표시 요건 3개.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을 것에다가 하나 추가. 상대방과 합의가 있을 것. 굵직하게 요건은 머릿속에 타이틀을 생각하는 거예요. 효과는 무효, 효과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간단해요. 그래서 허위 표시는요. 비진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그런데 이 허위 표시는 주로 요 지금 말씀드린 가장매매 사례 형태 가지고서 허위 표시의 의미와 요건과 효과를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매매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는데 갑의 채권자가 갑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A 토지를 경매를 넣으려고 한다.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갑은 이걸 피해야 된다. 재산을 빼돌려야 된다. 그래서 친구 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
일처럼 꾸며서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형적인 허위 표시죠. 그죠?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하고 짜고. 자, 여기서 효과. 가장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다. 따라서 등기도 무효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행위, 가짜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다. 그죠?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말소하라. 청구할 수 있다. 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가장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라면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가장매매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이렇게 야 등기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준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경매를 못 넣어요. 따라서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A 토지를 경매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되돌려 놔야 돼요. 그죠? 그 방법이 뭐냐? 자, 우리 민법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이건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이걸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법원으로 가서 갑과 을의 계약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요. 판사가 봤을 때 취소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한다. 을 등기는 말소한다. 이렇게. 그 판결문을 가지고 더 등기를 말소시키고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회복한 다음에 갑의 채권자는 경매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기회로 팔아먹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을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권리자가 아니죠. 따라서 얘는 무권리자하고 거래한 거예요. 권리 없는 놈하고 거래한 거예요. 따라서 병은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을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죠? 결과적으로 권리 없는 놈하고 거래했단 말이죠. 그럼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108조 2항 뭐라고 돼 있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선의의 병한테는 갑이 나중에 병한테 가가지고 나하고 을 사이의 계약은 가장매매로 무효다. 따라서 병 너도 무효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효를 주장 못해요. 무효를 주장 못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108조 2항의 취지예요. 이중매매에서요. 제2매매가 무효일 때 제2매수인은 무권리자니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대원칙이에요. 하지만 108조에서는 2항에서 선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첫째,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선의는 두 종류가 있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근데 108조의 항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의 제3자라고만 돼 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되는구나.
즉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따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나중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이 병이 선이었는지가 문제가 돼요. 병 소송에서 분명히 이렇게 주장할 거야. 판사님, 저는요 얼른 권리자라고 믿었습니다. 등기부에 의리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르지. 이렇게 선의를 주장해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요 주장한 거를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선의를 주장했다면 증명을 해야 돼요. 주장만 갖고는 안 되고. 근데 증명이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추정입니다. 추정. 우리 대법원은요 제3자의 선의를 추정을 해버려요. 추정했다는 건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병은요 굳이 자신이 선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소송에서.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갑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송에서는. 무슨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걸 입증 못하면 그 사람을 패소시켜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소송의 승패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럼 병이 증명을 해야 되고 못하면 패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병의 선의가 추정이 되면요 병은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냥 병은 선의로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을 해야 돼. 못하면 갑이 패소합니다. 이런 게 입증 책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3자 선의는 추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죠. 세 번째로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정. 선의의 제3자 권리를 취득했죠. 그럼 얘는 권리자하고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사정을 몰랐든 알았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을 때 보호되는 경우에 그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와 거래한 자는 악의라 하더라도 보호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엄폐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1억짜리인데요. 병이 3억 주고 샀어요. 나중에 3배나 주고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 그리고 나중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병. 무효 주장하고 싶겠죠. 차라리 무효를 주장해서 땅 돌려주고 3억 회수하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3배나 주고 샀으니까. 자, 이때 우리 대법원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갑의 채권자 어느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너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선의의 제3자 스스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걸 한 문장으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못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주장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 뜻을. 아시겠죠? 이게 허위 표시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죠?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묻겠지. 야, 내가 널 믿고 말이야 등기를 넘겼는데 그걸 팔아먹었냐 자식아? 이렇게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하는 등 나중에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 오늘 기본이 되는 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고요.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된다는 사실. 요거는 몇 가지 지문들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구별을 하나 해줄 게 있는데요. 갑이 을하고 자신의 땅을 공짜로 주기로 합니다. 증여.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숨겨. 증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은닉.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등기를 넘겨주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숨기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미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자, 여기서 매매 가장이죠. 무효 이거는. 근데 증여 갑이 실제 줬죠. 유효. 그리고 은리킹이가 유효라면요. 등기도 유효라는 게 팔려요. 왜? 갑이 실제 줬으니까. 갑이 땅을 이렇게 줬다니까. 그럼 우리 권리잖아. 그러니까 을등기는 유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을과 거래한 병. 권리자하고 거래했죠. 손학골문하고 세권시다. 가장매매하고 다른 점 구별하셔야 되죠. 을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을과 거래한 병이 선의만 소유권을 취득하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냐 이거 그죠? 어쨌든 허위표시에서 요거 가지고 허위표시가 뭔지 효과가 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108조 2항의 제3자입니다. 108조 2항의 제3자가 뭐예요? 보호되는 제3자. 그죠? 보호되는 제3자. 얘 말아, 얘. 그런데 얘가 누구냐 말이지, 도대체. 제3자면 무조건 다 보호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대법원 첫째, 당사자 제외해야 돼요. 당연히 갑과 을은 제3자가 아니죠. 당사자 제외. 두 번째, 을이 죽었는데 을의 상속인인데 상속인도 제외해야 돼요. 왜? 상속인은 을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람입니다. 포괄승계인 제외해야 돼요. 이렇게 108조 2항의 제3자란 갑을 당사자 제외하고 당사자의 포괄승계인 제외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즉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죠? 그걸 토대로 새롭게 계약을 한 사람, 이런 애들이 보호되는 제3자, 이런 애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앞으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 해당하지 않는 놈이 11명이 나와요. 한꺼번에 다 외우라 그러면 저를 때려 죽이려고 할 테니까 조금씩 외울 겁니다. 오늘 한 사람 일단 외웁니다. 누구? 상속인. 당사자의 누구? 상속인 제외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직접 을하고 가장매매를 한 게 아니라 갑의 대리인 병을 시켜서 가장매매를 했어요. 갑의 대리인 병을 시켜서 가장매매를 했어요. 대리가 뭔지는 나중에 볼 겁니다. 계약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을 만나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장매매를 한 게 아니라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갑의 대리인 병이 을하고 가장매매 했을 때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당연히 본인은 당사자니까 아니겠죠. 그죠? 본인. 아니, 나중에 할게요. 잊어. 표정 보니까 안 되겠어.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요, 병에게 1억 채권을 갖고 있어요. 자, 얘가 채권자고요. 얘가 채무자야. 병은 갑에게 1억을 갚아야 돼. 그런데 요 상태에서 갑이 요 채권을 을한테 가짜로 팔아요. 허위 표시죠. 이렇게 채권이 가장양되었을 때 얘 제3자다 아니다. 아니지요. 좀 전에 제3자는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한 사람. 그런데 얘는 허위 표시 이전 채무자죠. 허위 표시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예요.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들을 구별을 하나하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놈을 기억합니다. 당사자의 상속인과 가장행위한 자의 상속인과 채권 가장양도의 경우에 채무자.
에?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 정도. 허위 표시는 딱 이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67페이지 하단에 108조 1항, 2항 확인하시고 밑에 의의를 확인하고 의의 세 번째 줄에 가장매매가 예로 딱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그죠? 넘겨보시면 요건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요건이죠. 왜 허위 표시했는지 동기 따위는 묻지 않는다 그랬었고요. 효과 동그라미 1번에 당사자 사이 효과 기억 4줄. 기억 무효 4줄. 판례는 건너뛰고 오른쪽 니은. 채권자 취소권 대상 여부 3줄. 그죠? 동그라미 2번 제3자에 대한 효력 3줄. 그 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다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런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심화. 제3자 해당 여부에 2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번, 7번 딱 이렇게. 나머지는 나중에 또 외울 거야. 한꺼번에 외울까요? 초장부터? 네, 그쵸. 2개 딱 외우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양 줄여가지고 외워주세요 할 때 감별사한 마음으로 외우시는 거야. 안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다 외우게 할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복습 안 하시고 째시는 분들이 계셔. 표정을 보면 알아. 막 하셔갖고 아 내가 복습 안 했는데 후회되는구나 라는 표정이 보여. 하셔야 돼. 자, 쭉 내려오면 양가 5번이 있습니다.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 그거 확인하자. 가장의 인디케인. 그죠? 동그라미 2번. 오른쪽 예제 보세요. 겁나 쉬워요. 틀린 것 고르래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틀렸죠? 증여매매 모두 무효다. X. 이거 나온 거예요. 가장의 인디케인이.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죠. 됐죠? 자, 이렇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자, 우리 지난주에 뼈대 잡았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그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 2개. 그게 비진이와 허위 표시였었죠. 그죠?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모르는 경우. 그게 109조. 착오. 자, 1항과 2항 있습니다. 역시. 자, 1항에 뭐라고 돼 있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가 있는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일단 그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단서에 뭐라고 되세요? 그러나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착오가 있었을 때, 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개.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일 건 착오한 사람에게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없을 것. 그런데 그리고 끝이야. 중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중대한 과실이 뭔지 1도 설명이 없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뭐 토지 매매 계약 따위를 했는데 갑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해. 을은 이거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왜 취소하냐고 따지겠죠. 둘이 싸워요. 여기서 뭐 갖고 싸울까요?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 갖고 싸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이 중요 부분의 착오란 이런 거다. 기준 만들어 놨을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건 중요 부분이다, 이건 아니다 판단한 게 있겠죠. 또 중대한 과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 못한다. 이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취소할 수 있다. 판결해 놓은 게 있겠죠. 그걸 물어봅니다. 그거를.
포인트가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조문 109조 1항 그렇게 돼 있고요. 2항 역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착오가 뭐냐 도대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표의자가 이 불일치를 몰라. A라는 물건을 사러 마트 갔다 집에 왔는데 엉뚱하게 B라는 물건을 사온 경우. 에? 답을 3번을 골랐는데 나중에 답안지 확인했더니 4번에 마킹이 돼 있는 경우. 물건을 개당 10,000원에 살 생각으로 했는데 그걸 하나 더 붙여갖고 10만 원에 산다고 표시한 경우. 에? 501번 버스를 타려고 생각했는데 타고 나니까 510번인 경우. 많지요. 착오라는 거. 자신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 특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3번 골랐는데 엉뚱하게 4번에다 마킹하고 말이야. 본인이 모르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하나 차이로 떨어졌어. 그것 때문에 말이야. 열받죠? 올해도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 저한테 문자 오셔갖고 막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저도 옛날에 사법시험 0점 몇몇 점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열받지요. 하나 차이로. 그런 분들이 또 꼭 1차에서 하나 차이로 떨어져. 근데 그런 분들이 꼭 2차는 또 합격점을 넘어. 그래 꼭. 환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을 넉넉하게 65에서 7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 갖고 막 마음 졸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올해 시험 10월달 시험 보고 나서 11월 말에 발표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마음을 졸여. 하나 가지고 막. 많아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하자. 그러려면 지금부터 복습. 예? 저 자식은 뭐 정초부터 잔소리한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몰라.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3번을 골랐고 3번에 마킹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엉뚱히 4번에 마킹한 경우. 나는 개당 10,000원에 살 생각을 했지만 잘못해서 10만 원이라고 표시한 경우. 이렇게. 이런 걸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무슨 착오? 표시상 착오. 이 대표적인 거예요. 표시상 착오. 그 착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표시를 잘못한 거. 이걸 표시상 착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내용상 착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내용상 착오는 별거 아니에요. 내가 물건을 개당 10,000원에 살 생각을 했어요. 표시도 10,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당 10,000원에 살 생각을 했는데요.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저 으뜸원이죠. 저거 우리나라 화폐예요? 저거 어디 거예요? 중국 거죠. 중국이 원자를 저렇게 써요. 우리나라는 둥글 원자를 써요. 똑같은 원이지만 우리나라는 둥글 원자를 쓰고요. 중국은 으뜸 원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만위안이에요. 위안.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 무슨 착오로 한다? 내용상 착오. 이 원, 한자 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표시 잘못한 거죠. 이런 걸 내용상 착오라고 합니다. 뭐 이런 착오 외에 무슨 서명, 날인의 착오라는 게 있고 법률 착오, 쌍방 착오, 계산 착오 등등 있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만 생각하자. 그리고 하나 조심할 게 있다. 동기의 착오. 동기가 뭐였죠? 동기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잖아.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 내가 편의점 가서 생수를 하나 사. 그걸 사는 이유. 그게 동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동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동기에 착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요. A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을이요. A 토지를 사야지 라고 생각해요. 저 A 토지가 꼭 필요해. 사야지. 그리고 갑한테 가서 B 토지를 팔아라 그러면 불일치하는 거죠. 근데 A 토지를 팔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하죠. 을의 입장에서
A 토지를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팔아라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해서 일치하죠. 여기서 이 땅을 을이 왜 살까? 왜? 이유. 이게 동기죠. 공장 지으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래. 이런 걸 동기착오로 한다. 이런 걸.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현실이 다른 경우. 지하철 입구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의 1층을 빌렸고 편의점을 잽싸게 임대차 했는데 지하철 입구가 저쪽에 들어섰어. 이런 거. 예? 호텔 같은 걸 지어갖고 영업을 할 생각으로 땅을 덜렁 샀는데 호텔 영업허가 안 나오는 땅이야. 이런 게 다 뭐다? 동기차고. 많지요. 주름살 좀 없애려고 크림 하나 사서 발랐는데 없어지기는커녕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졌어. 예? 그런 게 다 동기차고예요. 그러니까 동기차고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지만 왜 내가 그걸 했을까? 그 왜의 착오가 있는 게 동기차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말 그대로 동기의 착오가 있을 뿐 의사표시는 일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백구조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백구조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백구조 착오란 말이죠. 근데 동기의 착오는 일치해. 일치해. 그러니까 이건 착오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대법원, 우리 동계불법하고 비슷하게 예외.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것을 갑에게 표시를 해서 갑이 알게 된 경우, 갑이 을이 공장 지려고 땅을 사는구나. 을이 갑에게 물어봤어. 공장 지을 수 있나요? 나 공장 지려고 땅 사는 건데요. 그래서 갑이 알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을이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했다가는 땅값을 올릴 것 같아, 갑이. 그래서 공장 지으려는 의도를 전혀 밝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갑이 이 땅은 공장 부지로 딱이다라고 말을 해. 땅 주인이 공장 부지로 딱이다라고 말을 하면 사려는 사람은 공장 지을 수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겠죠. 이런 경우, 이런 거를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두 가지.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상대방한테 동기를 표시하여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 하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오히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이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표시상 착오나 내용상 착오나 표시되어 알려진 또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생겼다. 효과. 그래도 원칙적으로 어떻다?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다. 그죠? 다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요? 처음부터. 계약을 1월 10일, 착오 취소는 1월 20일, 1월 2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월 10일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을. 1월 20일 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고요. 1월 30일 날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처음부터 무효였던 거죠. 그렇잖아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였던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을과 거래한 병이 또 붕 떠요. 병은 결과적으로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병은 무권리자하고 거래를 한 게 된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요때부터 무효라면 얘는 유효일 때 거래한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무권리자하고 거래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109조 2항을 만들어서 역시 누구는 보호를 해주자. 선의의 병은 보호해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 두 번째. 착오가 있으면 표시상의 착오든 내용상의 착오든 뭐 유발된 동기의 착오든 착오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냐? 아니었죠. 아까 취소 요건이 따로 있었죠. 무슨 착오여야 되죠? 중요 부분의 착오야. 자, 여기서 중요 부분이 도대체 기준이 뭐냐? 기준. 우리 대법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경제적 기준 세 가지. 듣고 넘어가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냥. 주관적 기준은 이런 거. 결국 우리 대법원이 지 맘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관적 기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이게 주관적 요건이래요. 기준이래. 객관적은 일반인을 갖다 들여놔.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갖고는 사람들이 알쏭달쏭해 하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 착오 환자가 착오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 이게 중요 부분의 기준이래요. 백날 봐도 알쏭달쏭해요. 기준은. 그리고 그 기준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판단을 못합니다. 아, 기준은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그 기준과 별개로 우리 대법원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를 구별해 놨어요. 요거 우리 구별해 주시면 돼요. 특히 아닌 거. 면적 착오한 경우. (100평) 땅을 샀어. 100평 값을 주고 측량했더니 90평밖에 안 돼. 토지대장에도 100평이라고 돼 있어. 근데 나중에 측량했더니 90평밖에 안 돼. 그럼 나는 90평짜리 땅을 100평이라고 착각하고 샀죠. 이게 중요분의 착오냐? 아니래. 아니래. 요건 나중에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을 착각한 거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시가를 착오한 거. 내가 어떤 물건의 시가를 10,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노점상에서 보니까 5,000원에 팔아. 우와, 반값이냐고 샀어. 나중에 봤더니만 5,000원짜리야. 시가를 착각했어. 이것도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야. 마지막으로 소유자 착오. 나는 A라는 물건이 갑소유인 줄 알고 갑하고 계약을 했어. 소유자를 갑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나중에 했더니 계약 당시 갑소유가 아니라 평소였어. 다른 사람 거였어. 이런 걸 소유자 착오라고 합니다. 이런 건 우리 대법원이 할 때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거 3개가 있다. 더 있어. 더 있는데 나머지 건 좀 어렵고요. 기본 강의 시간에 이 3개나 남기하자. 시가착오, 면적착오, 소유자 착오.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머리 확 박으세요. 됐죠? 이게 중요분의 거예요. 자, 두 번째. 착오자가 설령 중요분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 여기서 과실이 왜 나오는지부터 생각해 봅니다. 아까 착오는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모른다 그랬죠. 선의죠. 모르는 걸 선의라 그랬죠. 선의가 두 종류가 있죠. 선의, 무과실과 선의. 나는 여기서 과실이 나오는 거예요. 과실이 왜 나올까? 착오자가 자신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몰라. 선의. 근데 선의는 쪼개져.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 선의, 과실이 뭐였었죠? 아, 지난주 했잖아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게 선의, 과실이죠. 그런데 이거를 또 쪼갠 거예요.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중과실. 그럼 중과실이 뭐냐 도대체? 현저한 부주의다. 그럼 현저한 부주의가 뭐냐? 중대한 과실이다.
동어반복이에요. 판례가 그렇게 말을 해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뭐냐? 현저한 부주의래. 대법원이 그래요. 그 현저한 부주의는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중대한 과실이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다르대. 니들이 이해하래. 하여튼 우리나라 대법원도 골 때려요. 지들끼리만 알아들어. 뭐 지들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현저한 부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가번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몰라. 모르는데 무과실이야.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이야.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만 취소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차고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보통 과실은 과실로만 나오고요.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구별해야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우리 시험범위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차고. 조심하셔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뭐냐. 현저한 부주의.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중대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거. 이거 구별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헷갈리니까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머릿속에 넣자 말이죠.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취소 못한다. 두 개.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 가서 확인을 안 했어. 그리고 땅을 덜렁 샀어. 나중에 어떻게 공장을 못 져. 관할관청 가봤더니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딱 나와 있어. 땅 사기 전에 관할관청 가서 확인만 했더라도 땅 공장 못 짓는 거 알 수 있었죠. 이런 게 중대한 과실이 돼. 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임야를 사는데요. 임야도를 확인 안 했어. 그래서 엉뚱한 임야를 샀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더라면 공인중개사가 확인 다 시켜줬겠죠. 공인중개사는 설명 확인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받아야 될 사항들을 지가 확인했어야죠. 안 했어. 그래서 엉뚱한 임야를 샀어. 이런 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엉뚱한 땅을 샀어. 이건 전문가 말을 믿었대.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전문가 말을 믿었으니까 너 잘못한 거 아니다 말이죠. 이 둘은 너 현저하게 잘못했다. 확인만 했더라도 제대로 된 땅을 샀을 텐데 그거 확인 안 했냐? 너 너무너무 잘못한 거다 너. 너는 전문가 말을 믿었네. 너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에서 핵심이 바로요. 취소 요건과 관련된 거고요. 나눠가지고 특히 우리 대법원 판례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별도의 부수적이네요. 몇 가지만. 첫째, 갑이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지금 이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 중이야. 그런데 갑이 느닷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그럼 을은 땅을 돌려줘야 되죠. 그죠? 얘 손해가 어질어질하죠. 갑 손해를 배상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을이에요. 여러분이 을이야. 자꾸 여기 사례 형태를 들면요. 그 사람으로 빙의를 자꾸 하세요. 내가 을이야. 갑부터 땅을 샀어. 건물을 짓고 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그럼 나는 짓던 건물 철거하고 땅 돌려줘야 되잖아요. 손해 막심하죠. 그럼 당연히 갑한테 달려가서 손해를 배상하라 청구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생겨요. 배상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한 푼도 안 해줘도 된다. 백구조에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백구조 보세요. 손해배상 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하고 취소할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어 그런 게 그냥. 취소할 수 있다로 끝. 따라서 한 푼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래서 이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가끔 해요. 계약을 하면서 우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계약을 하면서 당사자가 특약을 해. 우리가 만약에 너든 나든 설령 중요 부분에 이 계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계약을 취소는 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특약을 했어. 이거 우리 대법원은 인정할까 안 할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09조는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더 있는데 딱 오늘 두 가지만 기본에서. 표정 보니까 더 했다가는 저를 잡아 죽일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착오해서 기본 강의 시간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자, 71페이지. 다시 한번 109조 확인해 주시고요. 의 양가를 보는 네 번째 줄까지만 봅니다. 구민법 어쩌고 저쩌고는 지워버려도 됩니다. 의 양가를 네 번째 줄까지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4번에 보면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돼 있죠. 미필적이란 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한 걸 미필적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미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것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체크만 해줍니다. 자, 이번 착오 유형의 양가를 본 표상 착오와 양가를 본 내용상 착오 확인하시고요. 두 개만. 오른쪽 동기의 착오가 있습니다. 세 줄까지가 의미고요. 원칙이 있습니다. 두 줄 기억하면 되죠.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런 취소 못한다. 딱 거기까지. 근데 예외가 두 개.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넘겨봤어요. 착오 취소 요건이 나왔습니다. 양가를 본 중요분의 착오일 것. 거기 5줄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이에요. 뭐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주관적 요건이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 착오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 뭐 이래놓고 이걸 주관적 요건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객관적 요건은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 안 했을 것. 이래놓고 이걸 또 객관적 요건 딱 이름 붙여놓고 멋있게. 지들끼리. 사람들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들끼리 그냥. 그죠? 그리고 하나 추가되는 게 오른쪽 2번. 동그라미 4.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럼 중요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착오 취소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4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착오 취소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것과 관련해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시가나 면적 착오. 중요분의 착오도 아니다. 아니다 말이죠. 시가나 면적 착오.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죠? 하나 더 추가해요. 이거 소유자 착오 이것도. 중요분이 착오 아닌 거 기본 과정 시간에 꼭 암기해 줄 거예요. 3개. 시가 착오, 면적 착오, 소유자 착오. 소유자 착오는요, 동그라미 4번에 니은을 봅니다. 니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소유권 귀속의 착오가 뭐예요? 소유자를 착오한 거예요, 소유자를. 내 건데 내 거 아니라고. 갑소유인데 병소유라고, 이렇게. 소유자 착각.
그 밑에 양가롭은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입증체 관련된 거 나중에 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중대한 과실 인정 판례 1번, 3번. 됐죠? 자, 밑에 착오의 효과. 양가로 1, 양가로 3. 배상 책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을에게 어질어질한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09조에서 손해배상하라는 규정이 없다 말이죠. 됐죠? 이 정도가 기본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착오 내용들입니다. 제가 체크한 거 2회까지 괜히 또 집에서 공부하시고 공부한다고 읽고 그러면 안 돼요. 눈이 말씀드렸어요. 3월달, 5월달에 추가할 거니까 1, 2월달에 딱 기본이 되는 거 머릿속에 체크해서 넣어둡니다. 됐죠? 네. 좀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보겠습니다.